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살짝 추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봄꽃들이 이제 제법 피었습니다. 주변 돌아다니시면 오늘 저도 약간 밝은색 옷을 입었는데 봄도 만끽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네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시장 얘기를 좀 하면서 앞서 제가 이제 도이치방크 얘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파장으로 올지 사실은 크레디트 스위스도 굉장히 큰 은행이지만 도이치방크도 글로벌 시장에서 꽤 규모 있고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권희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어떻게 정리하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독일의 도이치방크까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이제 나오면서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도이치방크가 또 위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이제 우려가 이제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은행 쪽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제 연관성이 있거나 관련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 위기가 다음을 어디에서 올 것인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서 도이치방크가 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재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성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이치방크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고, 오히려 이제 좀 부각됐던 부분들은 이제 그 코코펀드 관련돼서 이제 그 사실은 크레딧 스위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종류의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그 도이치방크가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은행 관련 종목이 이제 빠지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주말에 이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반응은 결국에는 잘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위기까지 확산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독일의 이제 총리도 이제 뭐 괜찮다라고 지금 또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또 막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음은 아마 이제 유럽 은행들보다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 그 상업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줬던 지역 은행들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뭐 우리나라 따지면 분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처럼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2년 단위로의 이제 만기들이 전환되고 이제 상환될 때, 연장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포지션이 많은 여전히 미국 지역은행들이 조금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고, 향후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간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조금씩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유럽 쪽에서 두 군데 은행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크레딧 스위스는 매각돼 버렸고요. 도이치방크는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게 오늘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상업부동산 쪽이 미국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노출도가 많은 미국 은행들도 또 한 번 이런 뉴스에 휘말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뭐 미국의 은행주들과 또 국내의 또 은행주들은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유럽의 은행 문제가 생길 때는 큰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환, 뭐 금융위기 같은 이제 2008년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 돌발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뱅크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그 SVB 같은 사태를 보면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인출하면서 사실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재무제표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또 일간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의 그 심리를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자기 돈을 위험한 데 놔둘 사람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그 뭐 의회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구에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민감한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FRB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든지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해서 중장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든지 뭐 중소형 종목들은 오히려 좀 네.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은행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불안해지고 은행들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한 1.5%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준금리를 더 이상 추가로 안 올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고인규 토크에서는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도 사실 도이치뱅크발 이런 위험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이런 분석의 보고서가 아침에 좀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때 전략적인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좀 보수적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는 크게 염려치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도이치방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크레디스와 이제 크레딧 스위스와 이제 UBS가 전격 합병함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은행권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무디스에서 도이치방크가 미국의 산업용 부동산을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잠깐 마이크를 뺏겠습니다. 좀 괜찮으셨습니까? 크게 기침 한번 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사례 걸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걸리면 사례가 잘 안 풀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도이치방크가 왜 이런 위험에 빠졌는지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왜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고인기 멘토한테 듣던 중이었거든요. 좀 괜찮으시면 말씀하실까요? 네, 일단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여신이 많다라는 그 무디스 보고서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그런 어떤 은행권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설마 도이치방크도 그럴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카르도 총재와 함께 그리고 앨런 의장 또한 이제 비공개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재빠르게 조금 이런 어떤 부를 좀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DS가 평균치보다 높은 은행을 살펴보게 되면 이슈가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방크 그리고 UBS 그다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자산 순위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이치방크도 어떤 팩트가 나온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가정 때문에 즉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대출이 조금 더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이슈가 좀 발생을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은행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어떤 신용권의 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정부와 그리고 입법범자들의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리먼 브라더스와 그리고 베어스턴스와 같은 어떤 크나큰 이슈를 겪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재빠르게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함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이 다시 한번 어떻게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만기가 도래오는 게 이게 연장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또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페드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또 파급 효과 그리고 진행되는지 여부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하락과 그리고 크나큰 상승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성장률 자체는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작년도 급격한 이제 하락 이후에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어떤 급격한 기준금리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올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만큼 올해는 아마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별 업종과 그리고 종목적으로 조금 더 압축되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약간 그 선행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에 타는 목마름으로 즉 성장을 갈구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네. 약간은 개별 업종과 종목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동감하실 것 같은 얘기인데 시장 전체가 오르기에는 분위기상 조금 힘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기가 들어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 보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일 저희가 2차 전지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얘기 좀 해볼까요? 앞서 제가 대표 선수가 좀 바뀌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흐름이 조금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건희 멘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주 오늘 보면 그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좀 쉬고 나머지 이제 LNF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나노신소재가 또 다시 한 번 더 불을 좀 뿜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전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옆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일단 그 뒤로 그 뒤로 이제 뭐 기간 조정이 어떤 폭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상승이 멈춘다라기보다는 한 지금 5년치 가까운 그 실적을 땡겨와서 올렸기 때문에 사실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성장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기준점이 에코프로 BM이 되는 순간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이 기준점이 되는 순간 나머지 LNF 입장을 보면 이거 같은 양극재 업체인데 그게 싸게 느껴지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보면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또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들면서 사실은 또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그냥 양극재와 주로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주로 이제 큰 불을 뿜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다른 소재로의 확산, 그다음에 뭐 장비로의 확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순환매적으로 계속 돌 수 있다. 이 섹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뭐 제이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방열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제이오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부분은 결국엔 소재 안에서도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주말에도 네.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7조 2천억 관련돼서 애리조나에다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계속 지속적인 확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섹터 자체는 의심할 섹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도의 차이죠. 시간과 정도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느냐 뭐 아니면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맹신하거나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기관 투자들이나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을 이익 실현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면 또 갈 때가 사실은 또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부 안에서 2차 전지 섹터 전체 큰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아까 이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 선두주자가 너무 앞에 가 있으니까 뒤에 좀 처져 있는 애들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섹터가 종목 장세의 네. 특징을 보면 이제 한 섹터가 굉장히 좋아져서 올라가게 되면 1등이 가고 나서 2등, 3등이 따라가는 게 보통이고요. 4, 5등주까지 찾게 되죠. 결국엔 그리고 이제 그 1, 2, 3등 업체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을 또 찾게 되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네. 보면은 세트 업체들 이제 주로 이제 셀을 만드는 업체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주가가 좀 지금 지지부진했는데 생각보다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셀 업체 한번 올리고 소재주 올리고 그 다음에 장비주 올리고 기타 소재들 올리고 이러면서 계속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1년에 한 30% 이상씩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지금 전 섹터를 다 뒤져봐도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윤기 멘토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선수 교체 되는 건가요? 그리고 1등 주자를 계속 보고 조정받을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아까 좀 뒤쳐져 있지만 2, 3등도 결국에는 이 순환하면서 올라갈 거니까 좀 후발주자를 잡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격의 2차 전지라고는 뭐 다들 표현하지만 진격의 에코프로 형제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양극재 업체인 뭐 LNF라든지 기타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오른 부분은 없었거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올 한 해만 거의 주가가 600% 가까이 상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격의 2차 전지인지 진격의 에코프로 형제들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성장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전기차 시장 침투율 자체가 지금 5%도 채 안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픽업 트럭까지 열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 계획이 1조 7천억이었는데요. 무려 7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 재개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투자도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투자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씩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 가능한 그런 구간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차 전지가 부담스럽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형제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인데 당연히 에코프로 형제들 같은 경우 주가가 오늘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600%, 뭐 200% 가까이 급등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코스닥 기준에서 공매도 비중이 제일 높았던 기업이 LNF, 두 번째가 나노신소재, 세 번째가 에코프로 BM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일부 쇼커버까지 가세한 그런 어떤 세력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좀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어떤 성장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오히려 기존에 강했던 그런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이동주나 그리고 후속주자들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LG엔솔 미 애리조나의 7.2조 투자 이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재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검토하고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LG엔솔도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이렇게 7조 원이나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관련 생태계에 엮여있는 LG엔솔과 엮여있는 회사들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약간 선수 교체를 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도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시장은 좀 막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는 종목이나 테마 장세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전지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2차 전지만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뭔가 2차 전지와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AI가 될지 로봇이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반도체가 될까요? 이건희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결국에는 금리 상황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시장 금리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올 초부터 좋았던 거는 2차 전지는 작년부터 좋았는데 사실은 올 초부터 가장 눈에 띄게 좋았던 건 로봇이랑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시작하자마자 먼저 이제 선두로 끌고 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의 투자에 따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이 로봇주의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결국엔 로봇주들도 지금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간 조정은 언제까지 받을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실적이 나오거나 뭔가 이제 대규모 이제 뭐 이런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 나올 때 또 한 번 레벨업하지 않겠나.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되는 뭐 그렇다고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면 이제 뭐 약간의 가격 조정과 약간의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도 마찬가지죠. 뭐 챗 GPT 관련돼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도 확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뭐 솔트룩스나 마인즈랩이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더 확산되는 거는 지금 이거를 근본적으로 AI 칩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까지의 확산 그러면서 반도체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구석이 어디가 있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제 AI 반도체 칩, A백이라든지 뭐 R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찾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뭐 고대역 메모리 관련된 지금 그 HBM이죠. HBM이나 HBM3, HBM-PIM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찾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 기술이 필요한 종목들, 뭐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이런 기술을 갖고 TSV 공정을 갖고 있는 뭐 종목들을 또 찾기도 하고요. 또 패키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엔 이제 패키징을 TSMC도 비메모리를 만들 때 패키징을 주로 이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관련된 외주 업체들, SFA 반도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이쪽도 새로운 돌파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300조 규모의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네. 물론 이게 한 20년 걸쳐 장기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어떤 새로운 산단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여러 장비 소재 업체들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대안이 뭘까 자꾸 찾고 있지만 여전히 보면 좀 바닥에 있고 좀 싼 쪽은 그나마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로봇주도 보고 AI도 보고 반도체 얘기도 하셨는데, 그나마 기관들이 여기서 뭔가의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고윤기 멘토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말고 같이 동반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업종이나 테마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뭐 2차 전지의 추격자들이기보다는 2023년에 증시 상승의 트로이카 3인방, 2차 전지, 로봇, AI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장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부진하고 글로벌 경기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은 눈에 띌 만한 그런 부분 없거든요. 즉 네. 시장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야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이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국내 대기업들이 일단은 올해가 로봇의 원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한 이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같은 경우에 일단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터넷이 발생했던 그 시절보다 더욱더 강력한 파괴력이 큰 이슈라고 지금 언급이 되는 것만큼 국내에 국한된 그런 어떤 테마와 이슈가 아닌 글로벌리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로봇이나 AI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감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는 조금 더 돌아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반도체 업황을 볼 때 대만 GDP를 좀 보게 되는데 올해 대만 GDP가 올해 2%대로 조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만이 있는 TSMC도 그렇게 해서 유쾌하게 흘러가진 않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매수하기보다는 네. 약간은 중소형주 쪽으로 혹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기대했었던 중국 또한 조금 부진하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은행의 어떤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슈에서도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코스피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트로이카 3인방에 대해서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네. 최근 시장에 그 아무 의미 없는 가령 뭐 100억대에 대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 투자 계획, 검토,
단계 이런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은 갖되 이게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향후에 이 기업들이 오히려 매출이 플러스가 되고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뭐 유럽발 도이치방크 이슈, 그다음에 계속해서 금융 시스템 불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은행들은 문제 없나? 뭐 코코본드 얘기하지만 국내 은행들도 신종자본증권이라 그래서 이 코코본드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 많이 했거든요. 그건 괜찮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건희 멘토하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글로벌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체 뭐 그런 투자 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고 수익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대 마진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거 도이치방크 관련된 위기 이런 걸로 해서 뭐 우리나라 은행이 자칫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리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은행주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주식 은행주들도 그 핑계에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지금 유럽에서 들려오는 위기와 관련된 것보다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굉장히 건실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이제 뭐 이게 아니니까 확 올라가겠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어차피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은행주가 폭락하거나 은행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쪽보다는 PF 관련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올해 돌아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쪽에 대한 포지션 노출도는 은행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캐피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터지게 되면 그쪽이 문제가 되지, 네네. 은행 쪽은 거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 특히 지주회사들은 행동주의 펀드 영향으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주주 배려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레벨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 수준으로 주가는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시장이 좀 불안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주가에도 이게 반영된 것 같긴 한데, 고인기 멘트 의견까지 좀 듣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초는 뭐 주주환원 확대와 함께 뭐 여러 가지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금융당국 내에서도 배당 관련해서는 조금 자제하라라고 이렇게 언급이 나오는 것만큼 어느 정도 좀 주가가 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견조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됨에 따라서 조금 주가는 많이 하락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대마불사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뭐 현재 수준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겠죠.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외국 은행들이 이렇게 흔들린다는데 라는 불안감이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은행주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오늘 관심주는 하이딥입니다. 다양한 IT 기기 적용 확대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고요. 고윤기 멘토는 LNF 가져오셨네요. 오늘 LNF가 그래도 꽤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 사실은 뭐 2차 전지에 다들 이제 뭐 매몰돼 있어 좀 다른 데를 좀 찾아보려고. 네. 예. 하이딥은 지금 가격으로 보면 1,000원대 주식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싸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스펙 상장을 한 겁니다. 이제 스펙 상장을 했고요. 스펙 상장을 했으면 상장했을 때 2,000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시작이 지금 1,500원대니까 좀 주가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네. 올라왔는데 그건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 회사가 하는 게 자체가 터치 IC와 뭐 스타일러스 IC를 제공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다음에 요즘에 노트북까지
터치로 지금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관련된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지금 새로운 기술이 터치 앤 스타일러스 솔루션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터치 IC랑 뭐 스타일러스 IC가 따로따로 원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IT 기기들에 들어가는 이런 터치 관련된 기기들에게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또 이제 공간 활용을 더 넓게 해줄 수 있다, 좁혀줄 수 있다,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좋은 이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갤럭시 스마트워치 관련돼서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확산된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패드, 그다음에 노트북까지 확산된다라고 하면 일단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물량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몇 억대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일부 포지션만 이쪽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기기의 적용이 확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중화권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로의 확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회사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딥 팹리스 회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터치와 관련된 IC 드라이버 이쪽 설계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목표가하고 방금 전에 손절가 나갔습니다. 제가 순간 확인을 못했는데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기 멘토께는 LNF 듣겠습니다. 네, LNF 뭐 누구나 다들 아실 뭐 누구한테는 애증의 종목, 누구한테 애정의 종목일 것 같은데요. 올해 뭐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LNF는 상대적으로 좀 더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LNF의 대주주가 세로닉스인데 뭐 자본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서 왜냐하면 미국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향후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이슈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IRA의 이제 시행령이 나오게 된다면은 차후에는 레드우드와의 어떤 합작사에 대한 조인트 벤처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면 테슬라 그리고 배터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 떠올리실 텐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의 수혜를 보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LNF입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50% 그리고 OEM에서 30% 정도의 지금 매출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OEM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폭스바겐과 지금 포드까지도의 협업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여기서 그동안 조금 저평가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좀 고밸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은 에코프로 형제들 때문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입니다. LNF가 오늘 10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2025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의 컨센서스는 1조 2천억 그리고 LNF는 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 차이는 그렇게 크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배 가까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에코프로 시리즈 그리고 코스모 시리즈이고 그 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밸류에이션의 논란은 지금 불붙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레드우드와의 어떤 합작사 관련된 그런 이슈 그리고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이뤄질 글로벌 완성차들과의 협업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내에서의 최선을 탑픽으로 뽑고 있는 LNF를 한번 관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NF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죠. 지금 현재 30만 원대인 LNF 오늘 소개를 받았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목표가 40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고 손주가는 22만 원입니다. 자, 저희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성우 하이텍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네요. 오늘 갑자기 슈팅이 지금 이 시각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 7% 올라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 시세만 제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